산골 마을에 처음 내려왔을 때 솔직히 좀 무서웠습니다. 길은 반쯤 끊긴 흙길이고 산짐승 나올 것 같은 깊은 계곡을 지나야 했거든요. 이런데도 사람이 산단 말이야?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멍하니 창밖을 보다가 낡은 간판이 하나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봉산 한바집 마이너스 송말순 여사 운영. 버스기사 아저씨가 저를 힐끗 보며 말했어요. 여기서 내리시게. 밥은 괜찮은데 술 마시면 조심해야 해요. 그 말뜻을 그때는 몰랐죠. 그냥 촌사람들끼리 웃자고 하는 말이겠거니 했습니다. 정든 사람 하나 없이 70을 넘기고 보니 뭐든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리워졌어요. 며느리는 명절에도 안 오고 손자는 어느덧 고등학생이 되었답시고 생일 축하 전화 한 통 없고. 그러던 중 고향 친구 종파리가 말해줬어요. 정근아, 너 요새 심심하지? 우리 마을에 말순이란 여자가 하나 있는데 말이야 혼자 한바지 파는데 사람이 참 괜찮아. 꼭 네 스타일이야. 처음엔 웃어넘겼지만 하루 이틀 밤을 지새우다 결국 종파리에게 연락했죠. 그 여자한테 나 좀 데려다 줄래? 그날 처음 말순이를 봤습니다. 땀에 절은 티셔츠 위로 앞치마를 두르고 큰 솥에 감자탕을 휘휘 저으며 어서 와요 하는데 어쩐지 마음이 울컥했어요. 어디서도 그렇게 반갑게 맞아주는 사람 없었거든요. 식사하실래요? 아니면 소주 한잔 하실래요? 말투는 친근했지만 눈빛이 깊었어요. 나는 얼떨결에 소주 한 병 주세요라고 했고 말수는 바로 묵은지전이랑 곁들여 상을 차려주더군요. 한바집 안에는 다들 작업복 입은 노인들이 삼삼오오 모여 앉아 있었고 그들은 말순이를 둘러싸고 말장난에 웃음이 끊이지 않았어요. 말순 씨 오늘은 나한테만 미소 줘야지. 아이고, 어제는 나한테 하트 보냈잖아. 처음엔 그냥 장난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며칠을 더 가보니 그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른 말을 건네고 다른 눈빛을 보내고 다른 손길을 주더군요. 그런데도 그 순간만큼은 나도 그녀에게 특별한 존재가 된 것 같은 착각에 빠졌습니다. 어느 날엔 이런 말도 했습니다. 정근 씨, 이상하게 정근 씨한테만은 마음이 편해요. 말도 다르게 나오네. 그 말에 나는 숨을 들이켰죠. 이 여자는 나한테 마음이 있구나. 그 착각이 내 인생을 어떻게 망쳐놓을지 그땐 몰랐습니다. 지금 이야기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흔들린 적 있으신가요? 여기서 잠깐. 이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 이런 황혼의 배신과 감동, 반전이 있는 막장 사연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어쩌면 여러분은 외롭지 않은 노후를 맞게 되실지도 모릅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사람에겐 어떤 순간에도 배울 점이 있다는 걸 놓치지 않게 될 거예요. 말수는 내가 다시 한바집을 찾자 그날도 환하게 웃으며 맞아줬습니다. 우리 정근 씨 보고 싶었어요. 그 말 한마디에 또 속절없이 흔들렸습니다. 아무도 나한테 그런 말을 해주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녀는 내게 밥을 퍼주고 술을 따라주고 어깨를 툭툭 치며 말했죠. 남자 혼자 사는 거 얼마나 힘든지 내가 다 알아요. 그러곤 내게 살며시 손을 올렸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춘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난 바보처럼 그 손을 붙잡고 말했죠. 내 연금 반 줄 테니 나랑 같이 살아요. 함께 산지 한 달쯤 지났을까요? 말수는 내가 식당 일을 돕는 걸 꽤 좋아했습니다. 정근 씨는 손도 야무지네 이젠 진짜 사장이네. 그 말에 나도 괜히 어깨가 으쓱해졌죠. 허리 굽은 어르신들 밥 말아주고 치우고 낮술 마신 아저씨들 깨우고 그 바쁜 와중에도 말순이 내게 미소 한번 지어주면 하루가 다 괜찮았습니다. 나는 내 연금 통장 비밀번호도 그녀에게 알려줬습니다. 매번 내가 꺼내러 가기 힘드니까 그냥 말순 씨가 관리해. 그녀는 잠깐 놀란 표정을 짓더니 이런 거 정말 나 믿어서 그래요? 고마워요, 정근 씨. 그렇게 말하며 두 손으로 내 손을 덥석 감싸 쥐었습니다. 그 온기에 또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이따금 말수는 늦게까지 한바집에 남았습니다. 손님이 많을 땐 그럴 수도 있다 생각했죠. 근데 이상하게 특정 손님이 온 날엔 더 오랜 시간 둘이 단둘이 있곤 했습니다.
오늘은 정 기사님 오셨으니까 내가 좀 챙겨드려야지. 이장님이랑은 옛날부터 알던 사이라서 그런 핑계들 애써 넘겼습니다. 나 혼자 오해하는 거라고 그럴 리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설거지를 마치고 나오는데 뒷마당 쪽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말순이랑 누군가. 귀를 기울이자 들려온 말. 그래서 내일도 올 거지? 내가 미리 묵은지 준비해 둘게. 말순이 너 진짜 나한텐 언제나 특별하다니까.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 말투, 나한텐 벌써 10번도 넘게 들려줬던 말이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은 했지만 이젠 확신이 생겼습니다. 설마 나 말고도 다른 사람한테 저랬던 건가? 그날 밤 나는 거실 바닥에서 이불 덮고 누웠습니다. 말수는 왜 방에서 앉아요? 묻길래 오늘은 그냥 이 자리가 편해서라고 둘러댔죠. 사실은 그 방에서 그녀와 함께 누워있을 용기가 없었어요. 그녀의 손길, 미소, 말투 전부 가짜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내 가슴을 꾹꾹 눌렀습니다. 하지만 바보같이 다음날 아침이 되자 또 무너졌죠. 말수는 김치전을 부치며 정근 씨 요즘 피곤해 보여요. 내가 어제 늦게까지 일해서 그런가? 하고 말하며 내 밥상에 계란 후라이를 2개나 올려주더군요. 그 순간 또 흔들렸습니다. 아냐, 그냥 내가 예민한 거야. 말순이는 그런 사람 아니야. 그날 저녁 말순은 슬며시 내 옆에 와서 앉았습니다. 정근 씨, 우리 동네 작은 텃밭 하나 얻을 수 있는데 우리 거기서 고추도 심고 상추도 심을래요? 그 말에 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텃밭이라니. 그런 미래를 말해주는 사람이 내 인생에 또 있을까 싶었죠. 좋지, 당연히 좋지. 나는 그렇게 대답했고 그녀는 내 어깨에 조심스레 기대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 같은 한바집에서 일하는 젊은 청년 하나가 나를 슬쩍 부르더군요. 어르신 괜히 참견일 수 있는데요. 송 사장님 좀 조심하셔야 할지도 몰라요. 무슨 말인가? 저도 여기 오래 있었는데 작년에 어떤 할아버지랑도 같이 살았었거든요. 그분도 연금 다 맡기고 일만 하다가 나중에 조용히 나가셨어요. 그때도 송 사장님 똑같이 텃밭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같이 살았던 연금을 다 맡기고 나는 그 자리에서 식은땀을 흘리며 앉아버렸습니다. 말순이 지금까지 몇 명이나 며칠을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지냈습니다. 그 청년이 내게 전한 말도 그냥 헛소문일 거라고 생각하려 했죠. 하지만 자꾸만 내 눈과 귀는 말순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 민감해졌습니다. 그녀가 휴대폰을 받기 위해 밖으로 나가는 시간, 전화할 땐 일부러 뒤돌아선 모습, 그리고 또다시 들려오는 익숙한 말투들. 그래요, 내가 제일 아끼는 분이잖아요. 나는 참다 못해 마을 노인정에 나갔습니다. 원래 그다지 어울리던 곳은 아니었지만 내 친구 종파리와 그곳에 있다는 이씨란 분을 일부러 찾았습니다. 이씨는 그 한바집 근처에서 일용직 뛰다 다리를 다쳐 요즘은 일을 쉬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분을 처음 보자마자 나는 본능적으로 물었죠. 이씨 어르신 혹시 송말순 씨 아십니까? 이씨는 내 얼굴을 가만히 쳐다보더니 씁쓸하게 웃더군요. 당신도 걸렸구먼. 예. 나도 그 여자한테 마음 줬던 사람 중 하나요. 한바집 일 도와주고 연금 맡기고 나중엔 텃밭 얘기까지 들었지. 난 그 여자랑 가을 되면 고구마도 같이 캐자고 약속했었소. 그 순간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이 씨는 덧붙였습니다. 내가 당한 뒤로는 사람한테 정 붙이지 않소. 그 여자 지금까지 적어도 4명한테 그 짓을 했소. 정근 어르신이 몇 번째인지 모르겠지만 하도 비슷한 얘기만 반복하니 이젠 다 알겠더라고. 나는 그 자리에 앉은 채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속이 울렁거렸고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녀가 내게 했던 말들. 정근 씨만 보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이제는 혼자 살고 싶지 않아요. 그 말들이 전부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했던 복사된 대사였다니. 그 순간 이 씨가 한마디를 더 했습니다. 그 여자 요새 한 사람 더 물색 중이라 하던데. 젊은 공사반장 하나 자주 오지. 아마 당신 다음 타자겠지. 나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숨도 제대로 못 쉰 채 한바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녀에게 당장 따지고 싶었어요. 왜 그랬어요? 나한테 왜 그런 말을 했어요? 나만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순간 내 눈에 들어온 광경은 한바집 앞마당에 놓인 나무 벤치에 말수는 다른 남자에게 소주를 따라주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내가 본 적 없던 60대 초반쯤의 반장처럼 보이는 사람이었고 그녀는 내게 했던 것과 똑같은 말투로 말하고 있었죠. 반장님이 오시면 분위기가 달라지잖아요. 이 동네에서 제일 멋쟁이라니까. 그녀는 내 존재를 알아채지도 못했습니다. 나는 뒷걸음질 치듯 그 자리를 빠져나왔고 그 길로 혼자 야산 중턱 바위에 앉았습니다. 숨이 턱 막히고 귀가 울렸습니다. 다 가짜였구나. 밥도 웃음도 손길도 심지어 그 말도. 정근 씨 없으면 나 어떻게 살아요? 전부 헛소리였구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울지 않으려 해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녀에게 줬던 내 시간, 내 진심, 내 연금. 그 모든 게 허무하게 무너졌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갈기갈기 찢겨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순간 문득 떠오른 말. 다 너희들이 외로워서 달려온 거잖아. 그 말이 그녀가 예전에 취해 내뱉은 말 같았습니다. 그때는 그냥 술김의 한 실언이라 생각했지만 이제 와서야 그 말이 얼마나 냉정한 진심이었는지 뼛속까지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잠도 못 자고 마당에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말수는 새벽 3시 넘어 취한 몸으로 집에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에 향수까지 섞여 코끝을 찔렀고 그녀는 나를 보고도 멈칫하지 않았습니다. 어머, 아직 안 주무셨어요? 왜 그래요, 무서운 얼굴하고. 나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그 사람이랑 있었죠. 반장이라는 사람. 말수는 미간을 살짝 찌푸리더니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아이고, 또 뭔 얘기를 하시려고. 내가 손님 좀 챙기면 다 연애하는 줄 아시나? 나도 알았어요. 나만 특별한 사람 아니었다는 거. 그 이씨란 사람도 나처럼 연금 맡기고 같이 살았었다며. 그런 사람이 몇 명 더 있었답디다. 그 말에 말순의 표정이 잠시 굳더니 곧 비웃는 듯한 얼굴로 돌변했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와서 그걸 따지려고요? 어차피 다들 똑같잖아. 외로워서 찾아오고 내가 웃어주면 미친 듯이 빠져들고. 당신한테 진심이었어요. 나는 당신 말만 믿고 내 인생 맡겼다고요. 그래서요? 그게 다 당신 문제 아니야? 나보고 뭐 어쩌라고? 내가 연금 내놓으라고 강제로 그랬어? 당신이 주겠다고 했잖아. 고맙긴 하더라. 솔직히 그 돈 덕에 장사 잘 됐거든. 그녀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며 소주병을 꺼내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그랬잖아, 정근 씨. 남자 혼자 늙으면 외롭다고. 근데 난 그 외로움 좀 달래줬으면 됐지. 왜 감정을 바라고 책임을 바라? 당신들 감정 없는 여자에겐 관심도 없었잖아. 그럼 그날 내 손을 잡고 같이 살자고 한 것도 거짓이었어요? 말수는 소주잔을 입에 문 채 피식 웃었습니다. 그건 뭐 그 순간엔 진심이었을지도 모르지. 근데 사람 마음이란 게 늘 같진 않잖아. 정근 씨가 너무 감정적이야. 그녀의 말이 칼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지금 이 사람 앞에 서 있는 내가 그저 비웃음거리에 불과하다는 현실이 뼛속까지 느껴졌습니다. 말수는 마지막 잔을 들이킨 뒤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방으로 들어가며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일 아침에 집 비워줘요. 당신이랑은 더 이상 못 살겠어. 감정 많은 남자 피곤해. 나는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마치 천장이 무너진 것처럼 내 머리 위로 어둠이 덮쳤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그저 누군가와 따뜻하게 살고 싶었을 뿐인데. 밤새 거실에 앉아 있다가 해가 떠오를 무렵 나는 텅 빈 방을 한 바퀴 둘러보고 짐을 쌌습니다. 이불, 속옷 몇 벌, 고무장갑 한 켤레, 그리고 내 연금 통장이 담긴 노란 파일. 그 안엔 이제 잔액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나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문을 나서는데 현관에 걸린 말순의 웃는 얼굴이 담긴 액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나는 조용히 그것을 떼어내 현관 옆 화단 속에 묻었습니다. 이 여자의 웃음은 내 인생에서 묻어버릴 기억이야. 발걸음을 떼는데 5분이 걸렸고 버스를 타고 마을을 떠나는데 하루가 걸렸습니다. 몸은 떠났지만 마음은 그 자리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시외버스는 덜컹거리며 평택 외곽, 내가 사는 작은 동네 입구에 멈췄습니다. 버스에서 내리는데 짐가방 하나 들고 나온 내가 꼭 세상에서 쫓겨난 사람 같았어요. 도착하자마자 집 앞에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누렇게 뜬 벽지, 낡은 대문, 그리고 우편함엔 전기요금 미납 고지서가 겹겹이 꽂혀 있었죠. 벌써 몇 달째 밀린 거지. 현관문 비밀번호는 그대로였지만 문을 열자마자 코끝을 찌르는 곰팡이 냄새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안방 장판은 한쪽이 들려 있었고 세탁기 위엔 먼지가 쌓여 있었으며 싱크대엔 까맣게 변한 양파 하나가 썩고 있더군요. 텅 빈 집 한가운데 나는 짐가방을 내려놓고 그냥 앉았습니다. 정적만이 흐르는 그 공간에서 문득 말순의 웃는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정근 씨 없으면 나 어떻게 살아요? 그 거짓말이 이젠 너무 선명하게 들려서 미칠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혼자서 라면 하나 끓여 먹으며 자식들에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먼저 아들놈에게 걸었습니다. 두 번째 신호음 끝에 받더군요. 아빠가 웬일이세요? 그게 나 좀 내 집에 며칠 있으면 안 될까? 잠시 정적이 흘렀고 그 다음 들려온 대답은 냉랭했습니다. 아빠, 나 요즘 회사 일도 바쁘고 애들도 학원 다니고 해서 집에 사람 더 있긴 좀. 그래도 아빠가 갈 데가 없어서 너한테라도 얘기하고 싶어서 그랬다. 아빠가 왜 그 지경이 될 때까지 뭐 하셨어요? 왜 그런 여자한테 속고 이제 와서 우리 보고 어쩌라고요? 그럼 나 그냥 여기 혼자 있어야 된다는 거냐? 아빠, 우리도 살기 빠듯해요. 죄송한데 다시 연락드릴게요. 뚝. 전화는 그렇게 끊겼고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은 딸에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여긴 더했습니다. 다짜고짜 받자마자 말부터 쏟아졌습니다. 아빠, 또 무슨 일이에요? 내가 저번에도 말했잖아요. 그 이상한 여자 만난다길래 말릴 때는 듣지도 않더니. 미안하다. 아빠가 잘못했어. 근데 이번엔 진짜 너무 힘들어서. 그럼 그 여자가 해준 밥이 그렇게 좋았어요? 우리 엄마 돌아가시고 몇 년 안 돼서 딴 여자 쫓아다닐 땐 신났죠? 근데 이제는 지쳐서 우리 찾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아빠가 그냥 사람한테 속았을 뿐이야. 나도 이렇게 될 줄 몰랐지. 아빠, 이젠 우리도 더 못 도와드려요. 아버지는 늘 남 탓만 하잖아요. 본인 선택은 본인이 책임지세요. 뚜. 통화 종료음이 허공에 울릴 때 나는 휴대폰을 손에 든 채로 오래도록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자식이 있다는 게 이렇게 허무하게 느껴진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불 꺼진 거실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선 모든 게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허탈감, 분노, 외로움, 수치심.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몰려와 숨이 막혔습니다. 한때 이 집엔 내 아내가 있었고 아침이면 자식들 목소리로 떠들썩했고 명절마다 웃음이 넘쳤는데 이젠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내가 어디에 있는지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그때 문득 말순이 했던 한마디가 떠올랐습니다. 나 없으면 외로워서 못 살겠지? 그래요. 맞는 말이었어요. 나는 지금 그 외로움에 질식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틀린 게 하나 있었습니다. 나는 여기서 죽진 않을 겁니다. 그 여자에게 내 마지막 자존심까지 다 빼앗길 순 없었으니까요. 사흘 동안 나는 말도 없이 집 안에만 있었습니다. 밥도 먹지 않았고 TV도 켜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은 꺼놓은 채로 방구석에 던져뒀고 거울을 보니 내 얼굴이 무슨 패인 같더군요. 그런데 넷째 날 아침 가스 점검을 나온 기사가 벨을 눌렀습니다. 무심히 대답하다 그 기사 얼굴을 보는 순간 왠지 모르게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나한테 아무런 이해관계 없이 말을 걸어주는 그냥 사람.
그리고 그 순간 가슴속에서 뭔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 나는 이대로 끝나면 안 돼. 나는 욕실로 들어가 면도기를 꺼냈고 거울 앞에서 수염을 다 밀어냈습니다. 눈가에 깊게 팬 주름들, 푹 꺼진 볼살, 그 속에서 처음으로 정근이란 남자가 다시 보였습니다. 그래. 이제부터 다시 시작이다. 그날 밤 나는 노트북을 켜고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송말순, 오봉산 한바집, 황혼 사기, 연금 피해. 처음엔 아무것도 안 나왔습니다. 하지만 한바집 피해 사례를 검색하는 순간 몇 개의 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봉산 한바집에서 사기당한 분 계신가요? 2022년에 같이 살았던 분인데 지금 어디서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댓글엔 이런 글도 달려 있었습니다. 나도 당했음. 연금 넘겨주고 허리 끊어져라 일만 하다 결국 버림받음. 나는 손에 땀을 쥔 채로 쪽지를 보냈습니다. 혹시 그 여자의 사진이 있으시면 보내주실 수 있나요? 다음 날 그 사람으로부터 한 장의 사진이 도착했습니다. 흐릿한 사진 속 말순이 웃고 있었습니다. 내가 아는 그 미소, 내게도. 정근 씨 없으면 나도 못 살아요. 라고 말할 때 지었던 바로 그 표정. 나는 무릎을 탁 쳤습니다. 이 여자 진짜 계획적으로 사람들을 이용한 거였어. 그 순간 머릿속에 불이 켜졌습니다. 그래, 당한 사람들끼리라도 뭉쳐야 해. 그날부터 나는 본격적으로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피해자들에게 연락하고 함께 당했던 이야기를 정리하고 금전 피해 내역을 엑셀로 만들어 정리하고 그녀가 했던 말들, 행동들, 거짓말의 패턴까지 다 정리했습니다. 1명, 2명, 우리는 셋이 모였고 나중엔 5명까지 모였습니다. 이 중 한 사람은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지역 라디오 방송국 작가였습니다. 그들은 내게 말했죠. 이건 단순한 감정의 문제 아닙니다. 상습 사기입니다. 충분히 고소 가능합니다. 그 말에 나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좋아. 이제 너 차례다 말순. 우리는 정식으로 고소장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피해자의 진술을 정리하고 계좌 거래 내역과 통장 복사본, 한바집에서 찍힌 사진들까지 모아 증거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라디오 작가는 이 이야기를 노년층 피해 사례 특집으로 기획 중이라고 말했고 방송을 통해 공론화될 가능성도 생겼습니다. 하지만 나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여자를 망신 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다시 사람답게 살려고 하는 겁니다. 그 말에 다른 피해자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녀에게서 벗어나고 싶었고 그 기억에서 자유롭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이불 속에서 울었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무언가 정리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휴대폰을 켜 말순의 번호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말순 씨, 이젠 나를 웃긴 노인으로 기억해도 괜찮소. 하지만 당신이 나를 얼마나 우습게 봤든 나는 더 이상 당신한테 속지 않소. 곧 다시 만날 일이 있을 거요. 보내기 버튼을 누르고 나는 핸드폰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울 차례야. 그날은 아침부터 비가 추적추적 내렸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노년범죄 전담팀 민원실 앞에서 우리는 서로 마주보며 서 있었습니다. 평균 나이 67. 누군가는 지팡이를 짚고 누군가는 무릎에 파스를 붙인 채. 하지만 그 누구도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접수하겠습니다. 송말순 사기 혐의. 진술서와 피해 자료 일괄 제출하시죠. 경찰관의 말에 나는 고개를 크게 끄덕이며 두꺼운 파일을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말순이 우리에게 했던 말, 받아간 돈 같은 패턴의 접근과 이별 방식까지 정확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말순에게 고소장이 전달됐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예상대로 당황했겠지요. 문자로 짧게 한 줄이 왔습니다. 정근 씨, 이게 뭐예요? 우리 이렇게 끝내는 거예요? 나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그녀가 운영 중인 한바집 근처를 그날 저녁 조용히 지나쳤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인 그녀의 얼굴은 예전처럼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경찰 조사 통보가 그녀에게 발송됐고 출석하라는 공문이 전달됐습니다. 말수는 처음엔 출석을 미루다 결국 조사실에 나타났습니다. 그날 조사실에서 나오는 그녀의 사진을 언론사 기자가 찍어 작게 기사로 냈습니다. 황혼의 미소녀, 노인들 연금 노렸다. 오봉산 한바집 여주인 사기 혐의. 인터넷 커뮤니티에선 우리 아빠도 당한 것 같다. 이 여자 아직도 장사하고 있었네. 아직도 저런 식으로 사는 인간이 있냐? 라는 글이 수십 개씩 올라왔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점점 세상에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내게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혹시 윤정근 어르신 되십니까? 저는 K지역 노인복지상담소 상담사입니다. 최근 송말순 씨 관련 피해 사례 제보를 받고 연락드렸습니다. 혹시 인터뷰나 공청회에 나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내가 뭘 또. 그냥 조용히 넘기고 싶어요. 하지만 뒤이어 들려온 말. 다른 피해자분 중 한 분은 자살 시도까지 하셨습니다. 정근 어르신이 도와주시면 그분이 다시 용기를 낼 수 있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나는 입술을 꾹 다물고 한참을 생각한 끝에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예, 참석하겠습니다. 공청회는 마을 회관에서 열렸습니다. 그날 나는 내가 말순에게 어떤 식으로 속았고 어떻게 다시 일어섰는지 또 어떻게 사람들을 모아 복수의 길을 선택했는지를 담담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죠. 나는 내가 당한 걸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 여자가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지. 그 말을 마치자 박수가 터졌고 눈물을 훔치는 노인도 있었습니다. 다음 날 말수는 두 번째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에 또 출석해야 했습니다. 이번엔 그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변호사도 동행했고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정근 씨도 날 좋아했던 거잖아요. 감정이 틀어진 걸 왜 법으로까지. 하지만 우리는 감정이 아닌 사실을 내밀었습니다. 통장 입금 내역, 카카오톡 대화 캡처, 다른 피해자들과 겹치는 말투, 패턴, 거짓말. 증거는 쌓였고 검찰 송치가 결정됐습니다. 말수는 결국 조건부 기소유예가 아닌 사기 혐의 정식 기소 대상자로 명단에 올랐습니다. 이제 법정에서 만날 일만 남았습니다. 나는 어느 날 밤 동네 정육점 앞 벤치에 앉아 함께 소송에 참여했던 이 씨와 소주 한 잔을 기울였습니다. 형님, 우리 정말 이긴 걸까요? 이 씨는 잔을 들며 웃었습니다. 우린 절대 다시는 지지 않을 거야. 이제 사람 보는 눈이 생겼잖아. 나는 웃으며 잔을 부딪혔습니다. 그래. 우린 이겼다. 말순의 첫 공판 날 나는 일부러 법정에 가지 않았습니다. 굳이 얼굴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대신 노인복지센터 소장님이 내게 전화로 상황을 전해주셨습니다. 정근 어르신. 오늘 재판 생각보다 심각하게 흘러갔어요. 어떻게 됐어요? 그 여자 이번 사건만이 아니라 과거에도 두 번의 사기 전과가 있었답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전과요? 네. 2003년, 2011년. 각각 동거남의 연금, 보험금을 빼돌려 유흥비로 탕진한 혐의로 집행유예와 벌금형 받았더군요. 그녀가 그런 과거가 있었다는 건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었습니다. 오히려 말수는 늘 이렇게 말했었죠. 나는 사람한테 상처만 받아서. 그래서 더 조심해요. 이젠 진짜 믿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옆에 있고 싶어요. 그 말들이 이제 와선 너무 섬뜩하게 느껴졌습니다. 법정에 제출된 진술서엔 내 진술 외에도 7명의 피해자가 추가됐습니다. 그중엔 80대 할아버지도 있었습니다. 그는 말순이 준 사랑의 편지를 아직도 봉투에 곱게 넣어 간직하고 있었고 그 편지는 증거로 채택됐습니다. 당신 곁에서 생을 마감할 수 있다면 난 더 바랄 게 없어요. 사랑해요 우리 정근 씨. 편지 속 이름만 바꾸면
내용은 내게 보낸 그것과 완전히 같았습니다. 그녀는 사랑조차 복붙한 거짓말이었던 겁니다. 재판은 지역 뉴스에도 다뤄졌습니다. 연금 사기, 황혼의 로맨스 뒤엔 사기극. 기사 댓글엔 수백 개의 비난이 쏟아졌고 한바집엔 항해 전화가 빗발쳤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그녀는 식당을 폐업했습니다. 간판은 뜯겨나갔고 임대문이라는 종이가 덧붙여졌으며 마을 주민들조차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했습니다. 그 여자, 그래도 사람들 많이 챙기는 줄 알았는데. 연금으로 그랬다더라니까. 에이, 그 손끝 야무지게 일하던 게 다 남자들 등쳐먹으려는 거였나 봐. 말순의 이름 석자는 더 이상 정 많고 웃음 밝던 여주인이 아니라 늙은이 골수까지 빨아먹던 사기꾼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하지만 정작 나는 그걸 들으며 웃을 수 없었습니다. 분명 복수는 성공했습니다. 정의도 찾았고 명예도 되찾았고 그녀는 사회적으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런데도 마음 한구석이 텅 빈 듯했습니다. 왜일까요? 사람이 사람한테 받은 상처는 그 사람을 무너뜨린다고 다 치유되지는 않나 봅니다. 며칠 후 말순에게서 마지막 문자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정근 씨, 내가 잘못한 건 알아요. 하지만 한 번쯤은 진심이었단 거 믿어줄 순 없어요? 나는 그 문자를 오래도록 보다가 답장 대신 사진 한 장을 보냈습니다. 그녀가 내게 처음 준 김치전을 반으로 나눠 함께 웃고 있던 사진. 그리고 짧게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그 웃음, 그날은 진짜였기를. 그 문자를 마지막으로 나는 그녀의 연락처를 영구 삭제했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내 기억에서도 천천히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봄비가 그친 어느 날 나는 다시 평택의 작은 장터를 걸었습니다. 시장에서 익숙한 바가지 소리와 철판 위에서 부침개 익는 냄새가 퍼져나왔습니다. 그때 이 씨가 허름한 조끼를 입고 내 옆에 다가왔습니다. 형님, 여기에요. 이 자리 진짜 괜찮아요. 그 자리는 시장 끝자락 작은 포장마차 2개 들어갈 만한 공간이었고 오래전 국수 장사가 폐업하고 남겨둔 자리였습니다. 우리는 몇 번을 망설였고 다시 몇 번을 계산기 두드렸습니다. 5명이 조금씩 모으면 할 수 있어요. 작게 시작하자고요. 진짜 사람한테 밥 주는 장사로요. 결국 우리는 시작했습니다. 이름은 정근이네 국밥상회. 이 씨는 주방을 맡고 나는 재료 손질과 카운터. 나머지 피해자 셋은 배달, 청소, 홍보를 나눠 했습니다. 모두가 누군가에게 한 번은 당해본 사람들이었지만 그래서 더 진심을 담기로 했습니다. 첫날 단골은 없었지만 시장 옆 도로 공사장에서 일하는 아저씨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 국밥 왜 이렇게 묵직하냐? 손맛이 진국이네. 그 말에 이 씨는 웃으며 말했죠. 그게 우리 다 인생 국밥으로 살다 온 사람들이라서 그렇지요. 나는 오랜만에 내 손으로 번 돈을 셌습니다. 비록 많진 않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자존심이 꺾이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노인복지센터에서 황혼 사기 생존자들의 자립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우리 가게를 소개해주는 블로그 글도 올려주었습니다. 그날 한 40대 중반쯤 되는 여성 손님이 가게에 들어와 주문을 하고 나서 나를 가만히 보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혹시 윤정근 어르신 아니세요? 예, 맞는데. 저 복지센터에서 일해요. 그때 말씀 듣고 정말 감동받았어요. 그때부터 꼭 찾아뵙고 싶었어요. 그녀는 국밥 한 그릇을 다 먹고는 조용히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혹시 나중에 더 확장하실 계획 있으면 센터에서 장비 지원 도와드릴 수 있어요. 그때 도와주셔서 고맙다는 인사, 이제야 드려요. 나는 한참 동안 말이 안 나왔습니다. 나 같은 사람한테 고맙다고 해주는 세상이 아직 있다는 게. 밤, 가게 문을 닫고 불을 끄고 나오는 길에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참 선명했습니다. 말순이, 당신은 내게서 많은 걸 뺏어갔지만 그 덕분에 나는 진짜 나를 다시 찾았소. 나는 혼잣말로 중얼이며 이 씨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다음 주부터 점심 메뉴 하나 더 늘려볼까? 이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죠. 사람이 먹고 살려면 반찬이 많아야지요. 그렇게 우리는 누구의 연금도 필요 없이, 누구의 허튼 말도 없이, 진짜 우리 힘으로 다시 밥상을 차려내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나이 들면 자연스레 외로워지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야 알겠어요. 외로움은 누군가에게 인정받지 못할 때 찾아오는 거라는 걸요. 나는 한때 그녀의 미소 하나에 숨 쉬듯 마음을 열었고 그 손끝에 내 남은 생을 쥐어줬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건 사랑이 아니라 착각이었고 진심이 아니라 거래였다는 걸 알게 됐죠. 그렇다고 내 삶이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다시 일어섰고 두 발로 밥벌이하고 내 이름으로 가게 간판을 걸었습니다. 정근이네 국밥상회. 누가 이름이 촌스럽다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 이름 안엔 내 실패도, 내 눈물도, 내 재기와 용서까지 다 담겨 있으니까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혹시 저처럼 누군가에게 마음을 내줬다가 상처받은 분이 계실까요? 그렇다면 꼭 기억해 주세요. 당신이 당한 게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속인 사람이 부끄러운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을 잊는 방법은 복수도 증오도 아닌 당신의 삶을 다시 당신의 손으로 꾸려가는 겁니다. 이젠 외롭지 않습니다. 그저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렵지 않을 뿐입니다. 내가 나를 알아주고 내가 나를 아껴주기 시작했거든요. 언젠가 시장에 들르실 일 있으시면 정근이네 국밥상회에 꼭 오셔요. 국밥 한 그릇 말아드릴게요. 세상 어디에도 없는 진짜 손맛으로 그리고 진짜 마음으로. 여기까지 저의 이야기였습니다. 혹시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실래요? 이 채널을 구독하시면 외롭고 속상한 마음을 다독여줄 다른 사람들의 진짜 인생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게 되실 거예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 어떤 사람을 만나야 할지 그리고 누구를 멀리해야 할지에 대한 촉도 자연스럽게 생기실 겁니다. 복권 1등까진 아니더라도 적어도 2번은 안 속이는 눈은 생기게 해드릴게요. 이만 줄이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